뉴스아이더 오늘은 먼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탄핵 관련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통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표결 참여하셨죠? 네, 참여했습니다. 예, 무기명으로 투표한 거죠? 인사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예. 투표였습니다.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당초에 발의한 의원이 161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179명이면 발의했던 의원보다 훨씬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하셨다. 예. 모두가 찬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탄핵의 사유가 명백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판사들의 모임인 법관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보더라도 해당되시는 판사, 오늘 탄핵당한 판사의 좀 문제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면 이 결정 사유들을 막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결문 그 자체가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정도였다면 왜 1심에서 무죄가 났죠? 1심에 무죄가 난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법관이 있었는데 이 법관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단히 해서는 안 되는 예. 말 그대로 금기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처벌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1심에 예, 불과하고요. 1심이죠. 혹시 법관 서로 봐주기 이런 의심도 좀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입법부에 소속돼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8일인가 물러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물러날 사람인데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은 그분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판사이든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권력을 쥐었든 안 쥐었든 간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게 공정이고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성근 판사 탄핵하기 전에 잠깐 좀 논란이 됐던 게 한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서 이제 사표를 아마 내겠다고 한 모양이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리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죠. 탄핵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종의 거짓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고법부장 판사라고 하면 사실상 차관복급 이상이 예. 되는 자리입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있을 수 있나라는 싶고요. 우리 법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끝장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도리는 없습니다. 대화를 서로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를 해서 그걸 공개한다라는 그 자체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악의적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저도 녹취록 공개한 걸 보고 상당히 좀 놀랐는데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현직 고법부장 판사가 그 대화를 녹음을 했다.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녹음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그럴 수 있나. 뭐 물론 그분은 우연하게 녹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녹취를 했을 때는 그게 따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보험용이 아닌가라고 뭐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녹취를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말을 좀 끌어내려고 맞습니다.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취재하면서 녹취를 해보면. 네. 그리고 나는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상황이면 대화가 원래와는 좀 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없었던 이제 기억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해당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 자체로만 보면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은 녹취를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쪽은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이라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했으면 사실 별 문제 없었을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도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보기가 안 좋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했고 아직 절차가 이제 헌재로 가는 게 남아 있죠.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전에 헌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건 헌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사건이면 헌재가 심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겠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판단을 얻었던 사안이고 해서 저는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통화가 있었는데 두 분이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취임 이후에 통화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통화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통화하면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두 나라가 동맹을 업그레이드하자. 이 표현이 좀 와닿던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두 분 정상이 말씀을 나눈 것은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라는 걸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공동으로 우리가 그 전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뭐 시작이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에서 보면 꽤 의미 있는 통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나요?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공동으로 만들어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일정하게 공감대를 갖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외교를 정말 오래 하셨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사람을 듣고 대화하고 하는 데는 뭐 최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또는 대화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저는 케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종교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그 같은 종교로 인해서 대화가 좀 더 풍성해졌다고 하고요. 예.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많은 뭐 웃음도 나오고 예. 또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케네디 이후 첫 천주교 맞습니다.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그 시기가 취임한 이후로 14일 만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좀 늦은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일본하고는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지난번 첫 번째 통화는 일본하고 같은 날 했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를 보면 이번에 크게 늦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 지금 미국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G7을 뭐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몇 번째로 통화했냐라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국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대화의 질, 한미 동맹의 질이 아닌가 싶지 미국 대통령과 몇 번째로 통화했냐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가장 관심 가는 것은 과연 대북 정책을 두 나라가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포괄적인 대북 전략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대북 전략을 어떻게 맞춰갈 것 같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이게 온당한 거냐? 원래 미국의 외교의 프로세스는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접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5년 동안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한반도 정책을 모두 리뷰를 할 겁니다. 그 리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해낼 거냐라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오늘 대북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좀 더 주목해야 할 표현 같은 게 있을까요? 윤 의원님 들으셨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두 번째 전화 통화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분명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두 정상이 스킨십을 쌓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물밑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 당국과 미측에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 공동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충분히 밑에서 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뜸이 들 때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준비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고 지금은 예. 뜸 들이기를 밑에서 잘 해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상 통화할 때는 이렇게 인사치레로라도 가까운 시일에 한번 만납시다. 뭐 들러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면 뭐 밥 한번 먹죠 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상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언제쯤 만나자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또 뭐 우리처럼 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오고 갔지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얀마 사태, 미얀마 쿠데타는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첫 번째 도전일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건 있습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의원 발의안으로 미얀마에 있었던 이번 일에 대해서 국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발의를 했고요.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미얀마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뭐 꼭 남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그렇죠. 시대 때 예. 군부 독재를 겪었던 국가로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혹시 정상 통화에서 좀 짚어볼 내용 뭐 있을까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예.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이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주도적으로 나오고 계신데요. 우리 정부가 그에 발을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렇게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NPT에 가입돼 있고요. IAEA의 협약을 저희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형 원전을 북에 지어줄 수 있다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예.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이 미국 겁니다.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수출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중동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고 하물며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이게 선거가 다가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북한발 이슈를 끄집어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북풍 이슈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요술방망이가 돼버려요.
진보와 보수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서 제발 이번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또 북한발 이슈가 나왔습니다. 2012년 기억하시겠지만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력을 낭비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USB 말씀하셨는데 USB 전달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거든요. 예. 예. 어디에서 전달했습니까? 판문점에 가시면 평화의 집이라는 예. 건물이 있습니다. 평화의 집이 당시에 정상회담장이었습니다. 1층은 환담장, 정상회 환담장이 있고 여사님 환담장이 있었고 2층이 회담장, 3층이 만찬장, 1층 환담장에서 전달이 되었고 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두 분 정상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예. 편한 분위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예.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이패드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패드에 자 봐라. 예. 당신네들이 비핵화를 하면 이런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여줬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와도 상관없고 합의 내용과도 상관없습니다. 한반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정말 잘 살 수 있다라는 일종의 청사진을 준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지 말지 생각하다가 회담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예. 안 줘도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이거 혹시 준비해 온 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드리지 뭐 해서 예. 드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전달한 건 아니지만 비밀리에 전달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때 USB 전달했다는 거를 언론에 다 알렸죠?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은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이미 다 오픈됐던 겁니다. 주요 내용은. 예. 전혀 뭐 이게 숨길 내용도 아니고요. USB 내용 안에는 원전의 말 그대로 원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USB를 줬습니까? 맞습니다. 정의용 실장 예.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4.27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USB를 공개할 수는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상회담에 있었던 내용들을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공개하면 나라 꼴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기준과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산업부 문건을 공개해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제 USB를 공개해라. 뭘 하나 공개해가지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 국민의힘에서 정말 명운을 건다면 그에 따르는 뭐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것으로서 끝을 낼 수 있다면. 명운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산업부 공무원은 왜 그런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각 분야가 우리 남북 관계가 잘 열리겠구나.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고 통칭되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남북한 협력 사업들을 마구 찾았던 아이디어를 냈던 시기고요. 언론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각 언론사별로도 평양 지국을 누가 먼저 내냐가 논란이 끓였지 않습니까? MB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알기로는. 평양 지국을 누가 먼저 내냐라고 해서 뭐 아이디어를 막 이런저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의 차원이었습니다. 산업부 문건만 하더라도요. 문건 내용의 제일 첫 장을 보면 이 문건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정상회담은 4월 27일 날 있었는데 문건은 5월 15일 날 작성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아이디어를 낼 거면 3월 달에라도 작성이 됐어야죠.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살려두지 왜 그걸 또 지우고 그랬을까요? 그게 산업부 그 해당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이 530건이라고 합니다. 530건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한 200여 건 정도라고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다뤄졌던 게 한 150건 정도라고 하고 시기를 알 수 없는 게 한 20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건대 뭐 정확한 경위야 이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만
전체를 그냥 삭제하신 건 아닌가 싶고요. 530건 중에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건이 17건이 있습니다. 이 17건 중에 대다수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예컨대 원전 전문가 명단 뭐 이런 뭐 구글링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문건은 딱 요 한 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건이죠. V1, V2. 예. VIP의 V가 아니고. 예. 버전 1, 버전 2.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건영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뭐 그랬겠구나 하고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마칠게요. 오늘 검찰이 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경제성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혹시 윤 의원께서는 지금 백운규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의 어떤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대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를 얻어서 확인된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문건을 삭제했다든지 불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검찰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